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데니얼 제이 리버먼과 마이클 이 롱의 도파민형 인간, 이 발췌본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이 책 진짜 흥미롭던데요.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이끄는 그 뇌 속 화학물질, 도파민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작은 분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그 복잡한 욕망, 사랑이나 중독, 창의성, 심지어는 정치적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탐구하는 상당히 매혹적인 자료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도파민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행동의 근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도파민의 그 두 얼굴,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우리 뇌 안에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미래, 가능성 이런 걸 쫓는 도파민 시스템하고 또 현재의 경험, 만족 이걸 중시하는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here and now 시스템이요. 그렇죠. Here and Now System. 네, 이 둘이 계속 상호작용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랑 HNL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부터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책에서는 도파민을 미래를 보는 망원경에 비유하고 그 HNN 관련 화학물질들 있잖아요.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거. 네. 이것들을 현재를 자세히 보는 현미경에 비유하는데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거 정말 적절한 비유죠. 도파민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 저 멀리 있는 가능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뭔가 더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군요. 네. 반면에 HNN 화학물질들은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의 감각적인 경험들, 맛이라든지 촉감, 따스함, 아니면 소속감 같은 거. 아하. 이런 걸 느끼고 만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커피형이라든지 손에 쥔 책의 감촉 같은 거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갖고 싶다 하는 열망에 가깝다면 HNN은 지금 좋아 이런 즐거움이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 둘이 뇌에서 작동하는 경로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도파민의 그 욕망회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복측피계 영역, VTA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해서요. 네. 보상이나 동기부여의 아주 핵심적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축좌핵, 뉴클리어스 어켐벤스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중변연계 경로를 뚫면서 작동해요. 와, 복잡하네요. 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더 원해, 더 이런 신호가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HNN 물질들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다른 뇌 영역들하고 좀 더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구분이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공간 인식이요? 그건 또 무슨? 네.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닿는 가까운 개인 공간 있잖아요. 여긴 주로 HNN 시스템이 관여하고요. 내 주변. 네. 그리고 팔이 닿지 않는 저 먼 곳, 외부 공간은 도파민 시스템의 주 무대라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럼 지금 제 손 안의 스마트폰은 HNN 영역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하는 저 멀리 있는 해외여행 정보는 도파민의 영역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일상 속에서 이 두 시스템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 네. 책에서 보면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의 강렬함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막 설렘, 같이 할 미래에 대한 환상. 네네. 책에 나온 그 손이랑 서맨사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커플 이야기요? 네. 처음엔 완전 불타올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손이 막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그 강렬함의 핵심에는요. 보상 예측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상 예측 오류요? 네. 도파민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보상 혹은 그런 보상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해요. 연애 초기의 그 불확실성, 새로움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연속인 거죠. 그렇겠네요. 상대방이 다음에 뭘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막 최고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혹시 그 밀당이 효과가 있는 이유도 어쩌면 이 도파민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서 상대방 도파민을 자극하는? 하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전력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감정이 왜 식을까요? 관계가 안정되면 도파민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관계가 이제 지속되고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도파민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놀라움이 사라지니까요. 아쉽네요. 이때부터는 H는 화학물질들, 특히 결합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같은 것들이 만드는 편안함, 친밀감, 유대감, 아, 편안함. 네, 즉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요. 하지만 책에서는 또 도파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2단계에서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안정적인 사랑의 가치를 HNN 시스템이 느끼는 건데 도파민은 계속 역해서 야, 새로운 거 없어? 하고 속삭이는 거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도파민 주도적인 사람에게는 안정감이라는 게 때로는 지루함이랑 거의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초기의 도파민적인 열정, 즉 욕망하고 그 이후에 오는 HNN적인 친밀감,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이 좀 시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보통 도파민을 쾌감 호르몬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잖아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한 갈망, 원팅을 만들어낸다는 점. 실제적인 즐거움은 오히려 HNN 계열 화학물질들이랑 더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돼요. 아, 원함과 좋아함은 뇌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책에 나온 예시처럼 배가 부른데도, 그러니까 HNN의 만족 신호는 있는데도 자꾸만 감자튀김에 손이 가거나 이건 도파민의 원함 신호죠. 네. 아니면 뭐 딱히 볼 것도 없는데 스마트폰 알림을 계속 확인하는 행동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원함 시스템이 좋아함이나 만족 시스템을 그냥 압도해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중독이라는 건 이 원함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 대상을 뭐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는데 갈망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상태.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코카인 같은 마약은요. 도파민 재흡수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뇌의 원함 회로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끔찍하네요. 네. 도박이나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간헐적 강화라고 하죠. 간헐적 강화요? 네. 언제 보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보상. 이게 도파민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더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들어요. 아, 심지어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L도파, 그러니까 도파민 전구체를 복용한 환자들한테서 갑자기 막 도박 중독이나 충동적인 성욕 과잉 같은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도 있거든요. 네, 정말요. 네, 이건 도파민하고 원함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갈망만 남는 상태라니 중독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고장나서 더 이상 나한테 기쁨을 주지도 못하는 걸 미친 듯이 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런 쾌락 없는 갈망의 패턴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뭐 인간이 이렇게 강력한 욕망 시스템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겠죠. 물론이죠. 다행히 책에서는 우리 뇌에 또 다른 중요한 도파민 회로가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통제 회로라고 불리는 중뇌피질 경로인데요. 네, 중뇌피질 경로 맞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회로죠. 이 통제 회로는 아까 말씀드린 VTA에서 시작해서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나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로 향합니다. 아, 전두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요.
또 당장의 만족, 예를 들어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참고 더 큰 장기적인 보상, 뭐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 성공 같은 걸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력이군요. 네, 소위 말하는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의 신경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혹시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이 도파민 통제 시스템의 조절 기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책에서도 ADHD 아동들이 충동 조절이나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고 리탈린 같은 치료제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을 좀 조절해서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ADHD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중 하나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욕망을 추구하는 힘, 그러니까 중변연계 경로와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 중뇌 피질 경로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도파민 그 자체는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욕망과 통제, 이 도파민의 두 얼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창의성과 관계인데요. 책에서는 도파민이 이 양 극단의 현상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네,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가끔 보면 뛰어난 예술가나 혁신가들이 때로는 좀 정신질환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잠재적 억제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잠재적 억제요? 네. 우리 뇌는요, 매 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익숙하거나 별로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필터요? 네. 이게 바로 잠재적 억제인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 정보 과부하로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도파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이 잠재적 억제 기능이 악화되면요, 평소에는 그냥 걸러졌을 사소하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들이 의식 속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들은 그냥 쓱 지나치는 것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군요. 이게 바로 창의성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와, 하지만 만약에 이 필터가 너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렇죠. 무의미한 정보들 속에서 억지로 어떤 패턴을 찾으려 하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논리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망상이나 환각 같은 정신증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창의적인 천재와 소위 광인 사이에는 신경학적으로 볼 때 의외로 아주 얇은 경계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 수준, 그리고 조절 능력의 미묘한 차이가 그 결과를 가르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능력, 책에서는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능력 역시 도파민 통제 회로와 관련이 깊다고 하니까. 네, 창의성이 단순히 그냥 엉뚱함을 넘어서 미래를 구체화하는 힘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파민형 인간 발제본을 통해서 정말 뇌 속에 있는 작은 화학물질 하나가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뭐 사랑의 시작부터 중독의 고통, 목표를 향한 의지력,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력에 새삼 놀라게 되네요, 정말. 그렇죠. 핵심은 결국 미래를 향한 그 끊임없는 갈망, 즉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도파민 시스템하고 네. 현재에 만족하면서 지금 여기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HNN 시스템,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균형이군요. 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월하다거나 뭐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두 시스템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당신의 삶에서 이 두 힘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혹시 도파민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반대로 미래를 향한 동력을 너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과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는 능력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